과거에는 어땠는지를 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얘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다. 은행권 PF 리스트 관리 비상이라고 하는 기사가 예전 기사를 찾아보면은요. 일단 PF 대출과 관련된 부분은 뭐 뉴스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상당히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 공포감을 그 실체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 블로그에도 간단하게 올려드렸지만 다시 한번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얘기들을 가면서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서 보이는 그 기사 제목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PF 대출 관련된 얘기가 PF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많죠. 자, 승승장군님 둔촌주공은 차환 성공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결과고요. 그 결과를 얘기하기 전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무엇이 우리를 공포감으로 갖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실체는 좀 더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맞는 거겠죠. 보시는 것처럼 맨 첫 번째 나와 있던 기사 제목은요. PF발 자금시장 경색 심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PF 대출 자체가 위험하다,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어떻게 하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PF 대출과 관련된 이런 공포감, 그 다음에 위기감, 이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것들은 분명히 생각해 볼 문제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분명히 맞겠죠. 이 밖에도 부동산 PF 부실이라든지 증권사 유동성 경색 우려, 확산이라든지 뭐 이런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둔촌주공 PF 같은 경우도 그 처음에 차환이 좀 어려워서 근데 도대체 차환이 뭔데? 뭐 이런 얘기들을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신문 기사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단 건설사, 지금 밑에서 두 번째 나와 있는 그 기사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좀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목이 나오고 있죠. 부동산 PF발 건설사 줄도산 데자뷰. 다시 말하면은 도산할까봐 걱정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까 피마르는 건설업계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 내용을 보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즘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PF 대출 부실화, 국내 경제 파급 효과 커서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아마 기사를 쓴 것 같은데요.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PF는요, 아파트들을 지을 때 미래 들어올 분양 수익, 여러분들 이제 분양가라는 거 책정하잖아요. 그럼 분양 수익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빌리는 금융기법이다라고 되어 있죠. 즉, 내 돈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니까 대출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토지 확보와 인허가 같은 경우는요, 전문 시행사가 전담하는 사업 구조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행사가 자금력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시행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서 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활용되기 시작했던 게 이제 그동안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건설사들도 이런 대출을 해주는 건 좋은데 분양이 안 될 수도 있고 뭐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지어져 있는 건물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보통 아파트 담보대출 받을 때 문제는 없잖아요. 특별하게 뭐 예를 들어서 경매 같은 거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이 상당히 큰 대출입니다. 실제로 제가 회사를 다니는 그 시절에 바로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PF 대출을 담당하는 조직도 있었고 저는 이제 그 조직은 아니었지만 맨날 이제 그것들을 보다 보니까 2008년, 2007년 이 당시에 PF 대출과 관련돼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직접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기도 하죠. 그만큼 금융사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PF 대출을 실행할 때는요, 보통 기본적으로 건설사한테 신용보강을 요청을 해요. 신용보강, 바꿔 말하면 보증 서라. 나중에 문제 생기면 네가 갚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다양한 정도의 그 담보보강이겠지만 결국에는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행사가 사실상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 아니다 보니까 자금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자, 그런 상태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는 건설사가 빚을 떠안거나
공사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건물을 100% 완공하는 등, 그래서 분양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대출금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결국에는 건설사가 시행과 시공의 위험을 함께 지는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분양가도 높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것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보게 되면 또 다른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부동산 PF 부실 빨간불, 갑자기 왜 증권사가 유동성 경색의 우려가 확산되느냐. 자, 보통 이렇게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은행들이 빌려줄 것 같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숨어있는 부분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요. 자, 이런 말이 나오게 되겠죠. 올 12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PF 자산 유동화 기업보험 ABCP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ABCP의 규모는 34조 원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부동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시행사가 약정한 대출 채권을 SPC 특수목적 회사에다가 양도하고, SPC는 이를 담보로 발행한 기업보험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보통 ABCP라는 것들을 발행을 하고, 이 ABCP 같은 경우가 금리가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채권을 구입을 하고, 이것들이 나중에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이것들을 대환 또는 차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연장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하는 회사들의 주체가 바로 증권사들이고요. 지난 몇 년간 부동산의 호황기로 증권사들은 부동산 PF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했고, PF 사업이 바로 증권사의 수익을 견인하는 효자 노릇을 해왔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됐고, 결국 증권사의 문제가 되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했던 이 PF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고금리를 획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대출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장이 좋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 PF 대출이 내 뒤통수를 때리는, 금융기관의 뒤통수를 때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매번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하락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상승할 땐 몰라도 하락할 때는 이런 경우가 자주 또는 가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부분을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표현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증권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여기서 나오는 어떤 뉴스 제목처럼 이런 제목들이 지금 아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은행들은 안전할까? 은행들도 만만치 않을 텐데, 자회사, PF 대출 부실 우려도, 즉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은행 자체 PF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작지만, 나머지 다른 회사들,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적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생긴다. 이러면 우리나라의 금융지주사들, 굉장히 큰 회사들인데, 여기에 있는 하부 조직들에서 문제가 발생되게 된다면 금융지주사들의 문제들을 우려하는 것들이 발생할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죠.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에는 돈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집단, 돈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갑자기 흔히 말하는 뱅크런이라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이게 멈추게 됨으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그 부분이 깨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현상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금융기관들의 자금 경세, 그 다음에 이제 뱅크런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문제가 돼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 중에 밑에 보시게 되면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은행들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다. 사실상 부동산 PF와 브릿지론을 합하면 그룹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작은 규모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PF 대출 전에 조금 더 전 단계에서 자금을 단기적으로 융통하기 위해서 빌리는 대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 PF랑 거의 비슷한 용도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같은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대출에 문제가 됐을 때는 아무래도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렇게 되면은 금융기관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21일 기사니까 지금은 이제 날짜가 27일이니까 조금 더 지났습니다. 자, 지났고 결국 맨 처음에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PF가 아까 그랬죠? 증권사가 ABCP를 발행을 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차환, 그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은 대환이나 또는 차환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다시 조달하는데 이 자금 조달이 실패했다. 여기서 발생되는 이제 문제가 레고랜드가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 레고랜드라고 하는 부분들을 흔히 말하는 건설사라든지 또는 이제 나머지 시행사가 흔히 말하는 지급보증이라는 것도 해주고 그랬던 부분을 믿고 해주는 건데 특히 레고랜드 같은 경우도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상황이었는데 강원도라고 하는 탄탄한 지방자치단체를 믿었었는데 이 단체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이것들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ABCP와 같은 채권들을 갖다 발행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그것들을 갖다 차환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결국 연쇄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보통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는 거. 바로 이런 문제가 되는 게 흔히 말하는 금융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런 부분이 실패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하든지 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발생됐던 문제, 즉 자금 경색이 발생되게 되면은 이 자금 경색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과 금융기관의 뱅크런과 같은 사태로 연결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결국 금융의 위기가 실물경제로 연결되면서 실물시장이 무너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융위기라고 했던 것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두려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공포감을 갖는 거는 맞는 거겠죠. 그런데 저 역시도 지난 2006년, 7년이었던 것 같아요. 7년 정도부터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PF 대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이었었는데 저도 현장에서 그 옆에 있는 우리 부서가 그런 상황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최종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실물경제다. 실물경제가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누가 나설 수밖에 없느냐? 정부가 이 금융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무언가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로 그때도 내부에서 이거 참 문제야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지만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거야. 물론 좀 힘은 들겠지만 결국엔 이거는 극복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나눴던 부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약간 긍정론자에 가깝죠.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한편으로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 거는 분명히 맞을 텐데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는 긍정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결국에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결국 그래서 나오는 기사가 바로 이 기사였죠. 23일 날 나왔던 기사. 자, 유동성 위기 확산을 막으려고, 즉 자금 경색이 발생하고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들이 실물경제로 영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막는데 가장 큰 문제가 ABCP와 같은 회사채 또는 뭐 CP 이런 것들에 대한 매입들을 펀드를 통해서 채권시장 안정펀드라고 여기도 나오네요. 그걸 통해서 매입을 늘려서 유동성을 지원하게 되면 시장을 볼 때 시장이 최악으로 가지는 않겠구나 라고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다시 안정화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겠죠. 결국 이런 형식으로 흘러가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뭐 되게 어려운 복잡한 용어들은 다 제외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PF 대출과 뭐 각종 뭐 브릿지론 기타 회사채의 영향을 받으면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제 밑에 보면은 허밍데이님인가요? 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에는 분명히 문제가 없이 잘 흘러갈 수 있을 거다. 단기적으로는 부침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지금 금융시장 위기가 올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포감을 주는 이 상황, 옛날에는 어땠을까? 과거에는 어땠는지를 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얘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다.
은행권 PF 리스트 관리 비상이라고 하는 기사가 예전 기사를 찾아보면은요, 2004년 2월 달의 기사입니다. 자, 2004년이면요, 우리가 기억하기에 굉장히 상승하던 시기에 중간쯤에 있었던 시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은행권 PF 관리 비상이다. 2004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기사는 2004년 2월 달 기사. 자, 보게 되면은 은행권 PF 리스크 관리 비상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12구 종합대책 이후,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정확히 말하면 12구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2003년 10월 29일이었습니다. 이때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지난 한 해 부동산 PF에 4조 8천억 원을 투자했던 은행권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시장이 꺾이는 상황, 특히나 이때를 돌아보게 되면 2003년 12구 대책 이후에 2004년 1년간은 거의 시장 자체가 이렇게 하다가 폭락하는 거 아니야?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권에서도 이 PF 대출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비상이 있었죠. 즉 다시 말하면 PF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게 시장이 좋았을 때는 괜찮지만 시장이 조금 안 좋았을 때는 항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시장이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0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05년도에 다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죠. 자, 그런데 이 기사를 보게 되면 2006년 기사입니다. 2005년, 2006년 굉장히 급등했던 상황이지만 이때부터 조금씩 분양시장이 어떤 특정 지역부터 침체가 발생되기가 시작하죠. 자, 그런데 이때 보게 되면은 당시에 ABS라고 하는 명칭 있죠.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이 폭증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 경기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이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PF 관련 채권이 부도가 나고요. 이를 보증한 시공사가 부도가 나고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그러면 실문 금융경제 위기. 지금이랑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그 당시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내용이 이번에만 발생됐던 게 아니라 과거에도 똑같이 발생되었던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어디가 가장 이런 대출을 제가 가장 공격적으로 많이 했느냐 보게 되면은요, 저축은행이었어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 당시 윤중현 금감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부동산 침체를 대비해서 철저히 검증해라. 부동산 대출해주고 다 좋았는데 저축은행 PF 대출은 너무 지나치다.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저도 기억나는 게, 야, 저축은행은 서민들을 위한 대출을 해주는 제2금융기관이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수익이 높다고 해서 PF 대출을 많이 활용하느냐, 너무 이건 심각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었고요. 자, 그런 얘기가 이어지는데 은행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2007년의 모습입니다. 시장 자체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분양시장의 침체가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까지 조금씩 몰려오고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가 또다시 높아지는 시기가 바로 2007년. 어떻게 보시나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과도한 공포는 가질 필요가 없다. 원래 이러한 현상들이 다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있어서 또는 모든 대출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존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크게 우려하실 만한 것들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의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2007년 1월 달에 이 기사가 나왔었고요. 자, 보게 되면은 2007년 9월 달쯤 되니까 그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굉장히 커져 있던 시기면서 우리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부동산 PF, 한국판 서브프라임 뇌관이 되나. 이때가 2007년 9월 달 기사인데요. 역시 보시는 것처럼 저축은행 얘기를 기본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으로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많은 회사들, 많은 그 기사에서 부동산 PF가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되게 공포감에 빠집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도 되게 어려워지기 시작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과 거의 비슷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요, 항상 부동산 시장 그 자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실물 경제, 그 다음에 금융시장,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또 이런 기사가 나오죠. 2008년 10월은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정확히 9월 15일 날 서브프라임 모기지 말고 그거를 근거로 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굉장히 큰 위기가 왔었죠. 자, 그러면서 2008년 10월, 오래 가지도 않았습니다. 보름 정도 지나고 한 20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이 PF 대출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건설사 지원을 검토하겠다, PF 대출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자금 경색을 막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저는 그 당시 또 한 번의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어떤 면에서는 정부가 부동산을 뭐 잡겠다고 막 되게 막 그러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결국 지원을 하는구나. 그때는 막 저희들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건설사들, 분양가, 고분양가고 이 나쁜 놈들, 그때도 뭐 다주택자 나쁜 놈들 되게 많이 그랬던 시기. 자, 그랬는데 이 당시에 자금 경색 우려가 굉장히 높을 것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건설사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금 건설을 지원해줬던 곳이 바로 캠코입니다. 캠코에서 저축은행 부실채권을 그 당시 돈으로, 그때 이제 2008년 12월이네요. 1조 3천억 원을 매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 이런 식으로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부실화된 저축은행의 PF 대출 채권을 매입하고요. 금융당국은 부실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종 이후의 제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저축은행들이 이 시기에 이름들을 많이 바꿉니다. 구조조정 나오고,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여러분들 요즘에 뭐 SBI 저축은행 뭐 이런 거 들어보시죠? 그런 저축은행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는 뭐 여러 업체가 합쳐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이름이 현대솔로몬 저축은행인가요?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정도로 저축은행들이 구조조정을 당하고 이름도 바꾸고 다시 출발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하하님이 질문 올리신 게 하나 있네요. 저축은행 예금은 예금자 보호 이내라면 문제가 없겠죠? 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옛날 얘기를 두고 지금은 저축은행들 예전 같지는 않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 기준의 금액 안에만 들어간다면 받는 시간적인 문제만 있을 뿐이지 사실상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축은행만 그런 건 아니겠죠? 저축은행이 가장 큰 문제였을 뿐. 자, 그래서 2008년 12월에 다시 부실 PF 매입에 대해서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다 라고 되면서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라도 지금 우리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서 전은영님이 이런 표현을 써주셨어요. 2007년이면 본인이 미성년대 따라서 전혀 저런 분위기를 몰랐다. 부동산 PF라는 단어를 기사에서 본 건 처음이었는데 역사는 계속 반복되나 보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맞습니다. 역사는 계속 제가 볼 때는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식으로 반복되는 거고요. 이 반복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부분이 뭐냐면 이 PF 대출과 관련된 부분은요. PF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어떤 대상의 부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100%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금융기관의 연쇄적인 부실, 그리고 실물 경제의 위축,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이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당시에 그 미국의 연준 의장이었던 폴 버냉키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헬리콥터에서 돈을 풀더라도 시장 위에 돈을 풀겠다. 이것들이 저는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실물 경기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이 큰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뭔데 갑자기 PF 대출이 튀어나왔어? 이런 고민들을 하실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 위험한 거는 맞고 한동안 애매한 거는 맞겠지만 이 부분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실물 경제 위치로 갈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 크게 우려하거나 엄청나게 공포감에 빠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레고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고랜드가 어찌됐든지 간에 뭐 강원도가 잘못을 했던 뭐가 잘못을 했든지 간에 시장에 공포감을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품이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대외적으로 알려버렸던 그런 현상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들을 알려줘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라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유동성을 제공하는 그런 형식으로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노래하는 직장인님이 이런 표현을 좀 써주셨습니다. 이번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규제를 대폭 해제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뭐 규제는 해제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 레고랜드가 부동산 시장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거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위축되는 상황에 무언가 거래 절벽 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자금 경색과 거래 절벽이 같이 나타나는 상황이면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PF 대출 자체의 위기가 사라진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어떤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2008년 금융위기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상 우리가 보통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2008년 9월 15일쯤 9월 달에 발생했던 게 그냥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다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문제는 2007년부터 있었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각종 유동화 채권을 발행했던 ABS를 발행했던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금융기관도 무너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금융기관의 뱅크런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금융위기가 커진 거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규제를 대폭 해제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사람들이 곧바로 들어가는 분위기는 아닐 거예요. 지금은 저는 이제 PF 대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했지만 또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다면 시장의 심리가 위축된 상태로 조금 그렇게 될 테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대폭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는 어떤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상승작 때는 규제 부분과 상관없이 투자를 하지만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는 그것들 피해서 투자처를 찾기도 하지만 약간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해제한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그런 투자 그 방법을 택하시게 되면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사건 때문에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대폭 해제하는 것들은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해제와 해제가 합쳐지면서 아 여기가 투자처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 내용 가지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네요. 가렘님,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건설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 하나가 전부인데 불안하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동일한 것들을 제가 그 당시에 똑같은 경험을 제가 하고 있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렘님 같은 경우 걱정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2008년인가요? 2008년도에 제가 그 분양받은 아파트를 누가 짓고 있었냐면 신일건설이라는 회사가 짓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신일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 아마 여러분 뉴스 기사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일건설이 아마 2008년인가 부도가 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이 입주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요. 보통 회사를 바꾼다든지 뭐 이러면서 짓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라라수이님은 부동산에서 40대만 너무 소외받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40대가 투자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가 강해지게 되면은 누구만 풀어주냐면 20대와 30대를 위해서 풀어주고 얼마 전에 20대와 30대를 위주로 좀 풀어주는 것들이 또 나왔었죠. 그것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원래 그런 거 같기 때문에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문제일 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서 물건을 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상황들을 제외하고는요.
뭐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들이 없을 거예요. 없을 거니까 자금 관리만 좀 철저하게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